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분노를 표출해버리면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이죠. 또 너무 참기만 해도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거나 자신의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인들의 지혜를 들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현인 중 분노에 관한 칭기즈칸의 일화와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지혜의 영상이 더 빨리 업로드됩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정신적 문제나 분노장애를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잦습니다. 분노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감정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은 삶 속에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때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봅시다. 분노를 표출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있나요? 대부분 분노는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별것 아닌 이유로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칭기즈칸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어느 날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사냥을 나갈 때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매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매는 칭기즈칸의 어깨에 앉아 사냥감을 찾아주거나 직접 사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사냥이 잘 되지 않았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부하들은 칭기즈칸에게 돌아가자고 권했지만 그는 사냥을 더 즐기고 싶어서 혼자 남아 사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참에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컵을 꺼내 물을 받아 마시려 했지만 어깨에 앉아있던 매가 갑자기 손을 쪼아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칭기즈칸은 화가 났지만 다시 물을 받아 마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가 다시 한번 손을 쪼아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끼지만 다시 한번 물을 쏟아버리면 너의 목을 치겠다. 라고 말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매는 다시 한번 물을 쏟아버렸고 결국 칭기즈칸은 매의 목을 치고 매는 죽어 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를 죽인 후 칭기즈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바위 틈을 자세히 보니 샘물 가운데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칭기즈칸은 눈물을 흘리며 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했던 일의 결과를 보니 너무나도 후회스럽구나.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그 후 칭기즈칸은 누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큰 그릇을 보고 많은 인재들이 그에게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손에 넣었던 정복자이자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변 사람의 조언은 불쾌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조언을 했다면 화내기 전에 그것을 곱씹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욱하는 감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화를 내느냐 참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화나게 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1분을 가져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잠시 참아보세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불길이 너무 강하면 정작 익어야 할 고구마는 익지 않고 그 고구마마저 태워버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화는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머릿속으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둘째,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셋째, 화를 내면서까지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노는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욱하는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걸려 있다면 자신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후회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찌푸린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강제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분노는 정신적 현상이지만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신적인 분노까지 풀어줍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분노는 세로토닌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는 정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세로토닌의 부족이 장기화되면 예민해지고 짜증을 쉽게 내며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소중한 물건을 만지며 참아보세요. 분노를 다스리거나 그 감정을 전환할 수 있는 대상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묵주나 염주를 만지며 깊게 숨을 쉬거나 스마트폰에 가족이나 아이들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그 사진을 보며 감정을 잠시 멈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분노는 다른 감정들보다 지속 시간이 짧아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흐름이 끊어지면 그 강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운동으로 분노를 풀어보세요.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땐 운동만 한 것이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뇌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중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완화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켜 짜증과 분노의 재발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격한 운동을 통해 도파민을 분비시키면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배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특별한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노래 부르기나 화초 가꾸기 등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분노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감정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분노를 폭발시키면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 나에게 끼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그 당시 순간에 카타르시스일 뿐 직후에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더 큰 분노를 감당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툭하면 화를 내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감정을 화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가 뛰다 넘어지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감정이지만 화를 내고 혼난 아이는 아픈데 혼나기까지 하니 서러운 마음에 화가 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깜짝 놀라도 화를 내고
억울한 감정에도 화를 냅니다. 이는 화내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첫걸음부터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라는 명언이 있듯이 변화를 원하는 생각과 변화에 대한 간절한 감정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 분노로 가려져 있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동행 구독자님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억울합니다. 친구를 신뢰하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져 인생이 풍비박산 나버린 사람. 직장 동료의 교활한 말로 인해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독하게 악독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리 해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당신이 저항할수록 그들은 더 세게 당신을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의 그 아픔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많은 분이 이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어느 쪽이 최선인 건지 물어보시죠.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쉽사리 용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또 다른 하루를 허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신의 시간만이 헛되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삶의 지혜 영상이 더 빠르게 업로드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그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니, 내버려두라니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연을 준비했으니 다 듣고 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나이 이제 60을 바라보는 숫자로 접어들었지만 변호사로서 직업의 깊이란 건 여전히 무게를 더하곤 합니다. 친분이 있는 지인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상담을 해주는 일도 있는데 그중 이번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 중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외동의 늦둥이다 보니 부모가 뭐든지 해주고 감싸줬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친구들을 핥히고 깨무는 장난을 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짓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러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의 얼굴을 샤프로 찍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길길이 날뛰어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였죠. 학교 폭력은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는 성장하면서 더 안 좋은 성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세우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김 변호사님,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하루 이틀인가요? 제 아들이 운이 나빴던 거죠. 제가 원하는 건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사건 하나하나가 애들 장난이 아닌 심각한 문제였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었지만 제 말은 여지없이 무시당했습니다. 자식도 없으면서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이후로 저는 그 아이의 문제 개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업무만 충실히 해냈죠.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별 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그 아이는 지난 여름 친구들과 휴가를 갔다가 큰 사고를 칩니다. 숙소에서 친구와 말다툼 끝에 친구를 폭행했고 그 친구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격이죠. 여담이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법률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는 아이의 적절한 훈육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훈육 방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도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가능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서 이를 마무리 짓고 끝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에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일부는 미래의 수익원을 없애는 일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가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저 그들 스스로 그 실수를 깨닫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할 결과와 함께 그 잘못이 가져온 교훈을 혼자 실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때때로 그런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그 일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집 근처에 맛집이란 소문이 자자한 한 식당이 있었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지만 거기 주인장의 태도가 참으로 기가 막힌 게 아닌가.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말조차 없었지.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뭐 드실래요? 하는 질문이 전부였어. 별로 신경 안 썼지.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 스타일인가 싶었거든.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켰지. 주문은 했는데 나는 그다지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말이야. 고춧가루가 말라붙은 지저분한 물컵은 참지 못하겠더군. 젊은이, 이 컵 좀 깨끗한 걸로 바꿔주시오. 어이구,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란 사람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대뜸 에이, 못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드세요. 건강하게 보이시니 문제 없을 거예요. 하며 퉁명스레 대답을 하는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난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지만 그냥 꾹 참았어. 그러곤 그 집에 다시는 안 갔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와 같이 그 식당에 방문한 지인이 그 후로도 그 맛집을 자주 갔다면서 그러다 보니 불친절한 주인장과 친해졌더군. 그렇게 그에게 솔직하게 할 말다 하는 태도가 대단히 멋지다고 한껏 칭찬해 준 뒤 계속 그런 태도 꼭 유지하라며 신신당부를 했다더군. 시간이 흘러 대략 1년 후 그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어. 마침 그 지인도 함께였고 오랜만에 우린 그 식당에 들어갔지. 그런데 그 주인의 얼굴엔 예전의 고집스러움도 저돌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았어. 우리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군. 매상이 너무 안 나와요. 이대로면 보름 뒤에 문 닫아야 할 판입니다. 하며 되게 낙담하고 있더라고. 그쯤 되자 나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조금은 안쓰러워졌어. 식사 후 그렇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인은 가게를 나와서 나에게 말하길. 주변의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음식 맛은 좋았는데 주인 태도 때문에 다신 가고 싶진 않았다고. 그런데 친하다면서 왜 말 안 해줬나? 몇 번이고 말했지. 그런데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지 뭔가. 나도 그 태도에 화가 나서 내비뒀다오. 그 친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네. 모든 손님에게 불친절했던 그가 결국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지.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아저씨로 여러 회사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활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고 나이가 들며 현명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노력하게 됐지요. 그 중에서도 한 사건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동료였던 김 부장과 그의 부하 직원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하 직원,
이 대리라는 사람은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러나 그의 거만함이 도를 넘어가면서 문제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상사의 지시조차 무시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려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김 부장과 저녁을 같이 먹게 된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이 대리에게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고 3년 가까이 칼퇴근을 시켜주며 그가 한가롭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더군요. 저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참 속도 좋네. 처음엔 그도 이 대리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김 부장은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그를 고립시켜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하길, 저런 친구에게는 먼저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모르게 내버려두는 것이 좋아. 결국 언젠가 그 결과를 스스로 마주해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감탄과 동시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잔잔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하는 김 부장의 모습에서 그동안의 묵직한 인내와 섬세한 지혜를 엿볼 수 있었지요. 결국 조직 개편이 있었을 때 이 대리의 미흡한 실력이 드러나고 말았고 누구도 그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사실상 존재감 없는 직원, 한직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극적인 복수도 아니고 화려한 액션도 없었지만 그 사건이 저에게 남긴 교훈은 깊었습니다. 현명한 상사는 큰 소리로 질서를 부르짖지 않고도 조용히 질서를 세우며 부하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참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그 사람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쌓인 죄의 씨앗이 커져서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자신보다 강한 악에 맞서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평생을 죄인으로 지내기도 하죠. 그런 나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질환을 겪거나 사회에서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운이 좋게 당신을 해친 일로부터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놓아둔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손을 잡고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피해받고 상처받은 자기 영혼의 손을 잡고 새로운 오늘을 걸어나가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오늘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으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도 중요하지만 모든 방법을 시도해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만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곳에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속담이 있듯이 과거의 일로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만 해도 부족한 그런 인생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